제가 그 미국 쪽에는 로스앤젤레스 쪽에 어 인제 그 팬데믹 오기 전에 한번 강연을 하고요. 팬데믹 중에 한번 강의를 하고 두 번을 해 봤습니다. 두 번을 어 했을 때 그 느낌이 '아 우리 그 교포문학 사회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워싱턴 문학계 들어와서 보니까 시카고 문학계 이 등등 이 분들이 굉장히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볼 때보다 좀 젊어 가지고 조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이 역사가 다들 이제 그거하고 인제 그 자기 한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영어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어로 인제 쓰는 2 세대가 많고 그러는데, 아직 1 세대는 그래도 한글을 가지고 우리 문학에 대한 어떤 애착을 느끼는 분들을 보고 그때도 참 감동 깊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렇게 언제쯤 들어오셨는지 굉장히 젊으셨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쭉 학교에 있을 동안은 주로 인제 연구를 많이 하다가 요즘 인제 소설하고 연구하고 거의 반반씩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그 소설가들 모임이라고 한 100 명, 그러니까 신춘문예 출신들 한 100 명을 모아 가지고 작가 포럼이라고 하는 지금 단체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제 그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여기서 인제 그 워싱턴이나 이런 인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인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문학을 하면서도 같이 모이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소설가 협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소설가 협회라고 하는 모임이 쪼끔 인제 그 어 대중들이 많은 대중 소설가들이 많다 보니깐 쪼끔 인제 그 신춘문예 출신사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인공위성처럼 떠돌고 있는 인제 그런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자꾸 저인데 한번 그런 모임을 만들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연히 인제 하게 돼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하고 인제 같이, 그 우리가 인제 소설가들인데도 물론 인제 한국에 있는 소설가들은 인제 본인이 인제 데뷔할 때 그 어 창작 수업을 들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친교로 끝나지만은 정말 그 소설을 쓰는데 아직 어떤 그 희망이라든가 어떤 비전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인제 쪼끔 부족했었는데, 이 작가 포럼에 와서 많이 만족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반갑고, 저희 인제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박경숙이라고 하는 인제 소설가가 있는데 저희 지금 회원으로 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인제 그 소설가로서의 어떤 발전 이런 것도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스피노자의 철학 개념 코나투스와 능동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그 박경리 문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책을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피노자가 17 세기 사람인데 왜 지금 갑자기 스피노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그 제 모임 중에서 또 하나 그 어 철학자들의 책을 읽는 모임 비평숲이라고 하는 현직 교수들과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미나에서 뭐 많은 철학자 뭐 니체, 들레즈, 락강, 뭐 호모 사케르 등등 이런 많은 인제 철학자들을 책을 이제 통독하고, 저희가 인제 스피노자를 지금 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는 스피노자가 그만큼 이제 사실 스피노자의 책은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론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한 4~5년째 지금 스피노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이제 스피노자 책이 어 제일 첫 번째 쓴 책이 지성 개성론이라고 해 가지고 그 책은 이제 미완성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데카르트의 어 철학의 원리라고 인제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핵심 인제 철학이 그 에틱 그러니까 신학 정치론이라고 해 가지고 인제 그 기존 그동안에 인제 그 유대교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톨릭교도 그 당시에 인제 그런 가톨릭교도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인제 분석한 신학 정치론이 있고 그다음에 에티카라고 해서 지금 인제 우리가 오늘 하는 코나투스라든가 능동적 공동체 이런 어떤 그 스피노자의 핵심 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티카를 썼어요. 그리고 인제 나중에 철학적 농부라고 하는 거 썼는데 그거는 이제 마무리는 못하고 돌아가셔 44 세에 돌아가셨어요, 스피노자 선생님이. 그래서 인제 그 스피노자를 그러니까 비평숲이라는 단체에서 스피노자를 읽고 있었고 제가 또 토지학회 박경리 선생님 토지학회에서 음 학술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술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인제 자꾸 저한테 발표를 시키고 이래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인제 발표를 새롭게 할 때마다 책을 저는 다시 한번 토지를 다시 읽거든요. 다시 읽을 때 새로운 생각이 나지 옛날에 그 한번 읽었던 그걸 가지고 다시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새로운 논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인제 다시 읽다 보니깐 제일 마지막 편에 저희가 지금 그 스피노자의 그 능동적. 에티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보여준 능동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저는 완전히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그때 그 단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박경리 선생님이 음 스피노자를 읽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박경리 선생님 물론 역사라든가 굉장히 어떤 어 사고가 굉장히 폭넓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스피노자를 읽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능동적 공동체라는 거를 읽고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다시 인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또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읽다 보니깐 완전히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가 스피노자의 철학 개념에 맞춰서 써졌더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고 근데 인제 이제 문제는 어 스피노자를 에 박경리 선생님이 읽었다라고 하는 증명이 없잖아요. 능동적 공동체라는 말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지만 또 능동적 공동체라는 말은 다른 데서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스피노자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인제 박경리 선생님 토지를 인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인제 토지뿐만 아니라 박경리 선생님이 큐 씨에게 그다음에 가설을 위한 망상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어요. 여러 인제 수필집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수필집을 이제 보다가 보니까 박경리 선생님이 스피노자를 언급해 놓은 걸 봤어요. 아. 박경리 아 박 그 두 군데서 하나는 그 큐시에게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자유일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어 스피노자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인제 문 인제 문장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또 소름을 끼쳤죠. '아 이거는 분명히
박경리 선생님이 스피노자를 읽었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또 한 번은 이제 가설의 망상 거기에 불모의식이라고 하는 짧은 이제 그 수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스피노자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수필 생명의 아픔이라고 하는 이제 수필이 있는데 그거를 읽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박경리 선생님이 철학이기도 하지만 박경리 선생님이 스피노자를 자기 말로 쓴 철학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 속에 써놓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그 대의가 범신론이라고 하고 샤머니즘이라고도 하거든요. 샤머니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저기 김동리 선생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김동리 선생님의 그 어떤 작품에서 많이 이제 그 언급이 되고 있고 을려라고 하는 작품에서 무녀가 실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도 이제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신학 정치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사유의 자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 당시라는 게 이제 스피노자가 17세기 분이니까 이제 암흑기, 우리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암흑기라고 하는 종교적인 것들이 너무 억압을 시켜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을 억압시킨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17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해방을 부르짖는 시대죠. 그때 그 스피노자는 이 지금 현재 정치적인 권력이라든가 종교적인 권력이 카르텔을 맺어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학 정치론의 성경에 나타난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잘못된 해석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인간이 종교에 예속될 수도 없고 정치에 예속될 수도 없다. 인간의 자유로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그 방종하고 같이 쓰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이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이 이성에 어 이렇게 그 소속돼서 그렇게 본능이 마음대로 우리가 방종은 굉장히 본능대로 사는 걸 방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성적인 것이 본능을 억압해서 자기 스스로의 사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스피노자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삶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 사귀는 것도 자기 지금 이제 그 코나투스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동양에서 하면은 기라는 거 있죠. 기. 어 기가 살았다. 기가 죽었다.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신이 살았다 죽었다 인제 그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나투스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코나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코나투스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기쁨의 코나투스하고 슬픔의 코나투스.
두 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기쁨의 코나투스는 그러니까 대수스면의 인제 그 스피노자는 "기쁨의 코나투스를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쁨의 코나투스는 뭐냐, 왜 넓혀냐 하면은 자기의 역량을 확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 코나투스로 인해서 더 확대되고 더 발전되기 때문에 기쁨의 코나투스를 높이고, 슬픔의 코나투스는 어 차츰 줄이고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는 이 코나투스나 기쁨이나 인제 감성이 우리의 신체와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맛보면은 속에서 환한 불이 켜지는 느낌이라든가, 속에서 굉장히 뜨거운 어떤 음 어 환희 같은 것이 올라오는 걸 느끼죠. 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슬픔이 왔을 때는 굉장히 몸이 위축돼서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이 우울이 오거나 그러면은 움직이기 싫고 아무 데도 나가기 싫고 귀찮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게, 그게 신체적인 것하고 같이 덩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코나투스를 어 더 넓히고, 그래서 그 코나투스가 자기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서 즐길 때도 코나투스가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어떤 여러분들이 손자를 봤다, 또 혹은 여러분들이 뭐 문학상을 탔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주위 사람들인데 굉장히 알리고 싶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뭐를 다 사주고 싶고 누구에게도 뭘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이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그런 개념이 어 확대돼서 나중에 능동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그러니까 한 개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타인, 음 다른 어떤 개체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스피노자는 얘기를 해요. 그 다른 개체라는 거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혼자는 못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체들과 같이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기쁨의 코나투스가 확대돼 가지고는 더 큰 그 역량을,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 험불하고 어 제가 쪼끔 감기기가 있어 가지고 약간 목이 조금 잠겨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인제 우리가 그 코나투스를, 슬픔의 코나투스와 기쁨의 코나투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슬픔의 코나투스는 자기의 몸을 위축시키고 어떤 역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것이고, 기쁨의 코나투스는 자기의 역량을 확대하고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눔으로써의 어떤 바람직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코나투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왜 토지와 험불을 그러면은 그 두 책을 가지고 비교를 했나. 근데 제가 인제 이 스피노자를 읽다가 보니까 코나투스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지 어 다른 분들에게 좀 전달하기가 쉬울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실 그 음 박경리와 그 책임이 세 명이 두 사람의 글쓰기, 그 책을 가지고 홈불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홈불 학술상을 탔거든요. 음. 그럴 때 인제 그 홈불 학술상을 타면서 두 작품이, 여러분들이 인제
혼불도 10건이고 토지가 20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혼불을 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토지도 다 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토지하고 혼불을 연구하다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혼불이나 토지를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우리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에 대한 어떤 애정이 이런 식으로 책으로도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했는데 혼불과 토지는 사실은 10권의 장편 소설이고 20권의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편 소설은 대화 소설이라고도 하잖아요. 대화 소설이기 때문에 다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혼불은 소설의 형태는 벗어나고 있어요. 왜 소설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냐 하면은 토지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서사라고 하는 거는 인물과 사건이 얽히면서 갈등을 형성해 나가는 게 우리가 서사라고 하죠.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인물과 사건과 그리고 시대적인 환경이 얽혀서 갈등을 형성하면서 나가는 것이 서사인데 그 혼불에서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혹시 그 혼불 읽으신 분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데 갈등이 제일 처음에 청한 부인은 이제 토지로 하면은 윤씨 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인이에요. 이제 혼불에서 그 이제 토지에서도 윤씨 부인이 최참판 댁을 일구기 전까지의 그 굉장히 불행한 어떤 최참판 댁의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혼불도 혼불하고 토지를 사실을 피상적으로 비교하면은 너무나 똑같은 얘기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대 배경도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구한말에서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혼불도 그러니까 그 한일 합방이 바로 되기 전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배경도 똑같고 또 만주로 올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극면하게 소설이 다르냐. 이럴 때 인제 이 정말 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하고 능동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발표했을 때 토지나 혼불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말 탁월한 발상이다. 이거는 토지와 혼불을 그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구분하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토지에서의 그 배경은 일본 제국주의자에서 최참판이 망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최참판이 망하는 게 조중구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조중구가 그 이제 그 열병이 콜레라가 창궐을 할 때 내려와서 윤씨 부인이 제일 어른인 윤씨 부인이 죽고 그다음에 또 비명 행사하는 그 서희 아버지가 비명 행사를 하면서 집에 어른이 없어지잖아요. 어른이 없자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갈취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뒷배를 믿고 조중구가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갈취해서 결국은
재산을 꿰차고 있다가 이제 그 윤보라고 해서 목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기 이 작품에서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러니까 뭐 목수가 서울에서도 일을 하고 여기저기 일을 하고 다니니까 하동의 모든 어떤 정치적인 정보라든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를 굉장히 이렇게 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윤보라는 목수인데, 윤보라든가 거기에 이제 그 지방의 이제 유지 그 서희 아버지의 그 스승인 김훈장이라는 그런 분하고 길상이 그 이제 머섬이죠. 머섬인 길상이가 합쳐가지고 그때 이제 플레다가 창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마라든가 홍수가 있고 날이 가물어 가지고 소장농들이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자기 그 최참반 때 조중구는 배불리 먹고 그럴 때 이제 그 창고를 트는 역할을 윤보가 앞장서서 김훈장하고 길상이가 같이 창고 문을 열어주면서 그 창고를 틀어가지고 전부 소장농에게 다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이제 조중구가 일경들한테 일르죠. 저 사람들이 전부 이제 최참반대 도둑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러가지고 이제 그 길상이, 김훈장, 윤보가 어디에 이제 숨었죠. 숨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봉선이하고 서희만 조중군의 식구들 그 부인도 이제 내려오고 조중구 식구들하고 서희하고 봉선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서희하고 봉선이가 얼마나 거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매일 부들부들 떨면서 고립무원 속에 있었죠. 그때 이제 모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동진이라고 이제 하동읍에 살고 있는 그 이동진 내 아들하고 같이 모의를 해서 간도로 가자 그랬는데, 이제 간도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윤씨 부인이 죽기 전에 그 서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죠. 그 장 아래 그 금괴를 이제 숨겨놓은 걸 알려주면서 나중에 너가 위급할 때 저거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서희가 그 금괴를 전부 이제 모으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길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책은 안 봤지만은 드라마는 봐서 굉장히 어떤 아주 그 아슬아슬한 봉선이를 서희처럼 꾸며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보내고 반대 방향으로 보고 또 이쪽 그러니까 서희하고는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는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그 사람들을 속여서 만주로 이동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이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서희가 결국은 그 고림무원에서 그도 이제 그 봉선이까지 이제 봉선이는 못 오게 됐잖아요. 딴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만주를 같이 못 오게 되고, 봉선이까지 없는 마당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뭐 길상이, 김훈장 이렇게 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이제 간도로 와서 간도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는 서희는 의지할 사람이 그런 소장농 내지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이 가족처럼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길상이하고 둘이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금괴를 팔아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서희가 그러니까 그 간도로 가기 전까지의 그 고립무원의 심리에서 자기가 이제는 의지할 사람은 이제 그 이웃밖에 없다는, 자기 이제 피부치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웃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웃에게 잘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기가 피부치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고, 만주에서도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서인은 어 이 순간순간마다 적극적인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사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이제는 '나는 의지할 사람들이 내 이웃, 소장농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같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혼불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혼불에서는 어 청한 부인이 인제 죽고, 그다음에 인제 강모가, 그게 인제 남자 주인공은 강모고 여자 주인공은 강실이라고 하는, 강모와 강실이와의 사춘간이에요. 사춘간인데 그 인제 강모가 결혼하게 되죠. 강모가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한 첫날 밤에 그 부인이 효은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효은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등치가 컸나 봐요. 등치가 커서 밤에, 여러분들이 인제 그 첫날 밤에 자려고 그러면은 호롱불을 끄잖아요. 호롱불을 껐을 때 호롱불에 비치는 효은의 그림자가 너무나 커서 강모가 한마디로 굉장히 겁을 먹어요. 그 겁을 먹으면서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강실이에요, 강실이. 자기 사촌 누이. 그 사촌 누이와 다정하게 지냈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 강실이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날 밤을 강모가 뛰쳐나오죠. 뛰쳐나와서 어 그날은 뭐 잔치들하고 이제 다들 이래 가지고는 혼란스러운 밤인데, 강실이를 근친상간하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실이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 혼불에서의 그 작품의 특징은 강모와 강실이 근친상간을 하면서도 말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내가 너를 좋아했다. 너를 뭐 그리워했다." 이런 말도 전혀 없이 강간하고, 그리고 또 효은이하고도 만일에 이제 어 효은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강모가 만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강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장남, 장손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부담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만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데 어 강모가 도망을 간 이후에 효은이는 시집 와서 사실 고립무원의 어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친누이도 없고 강실이만 있으면은 강실이하고 얘기를 좀 하거나 그러는데, 강실이하고 효은이도 전혀 교류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정말 대화보다는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묘사가 많아서 굉장히 강모가 강실이에게 강실이를 사모했던 그 어떤 그 느낌의 묘사가 굉장히 제명이는 묘사력이 뛰어나 가지고 음. 굉장히 어떤 우리 독자들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그 묘사력이 탁월해요.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한 권 이상은 청한 부인의 그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장례식을 지리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묘사를 잘해요. 그래서 그 재래 풍속이나 이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불이라는 소설을 탁월한 소설로 치는 게 우리나라의 풍속 연구하는 데
제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냥 구체적인 묘사와 구체적인 이런 어떤 그 재래의식을 아주 작품 속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아까 지금 제가 처음에 서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갈등. 이 인물과 사근과 그 시대 배경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갈등이잖아요.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에서는. 그래서 인제 강모는 이미 만주로 갔죠. 효은이는 혼자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만 비춰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비추는 것도 묘사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달밤에 혼자 이제 그 창호지에 비치는 달밤을 바라보면서 그 이제 멀리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인제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강모가 아닌가?' 귀를 쫑긋 하는 그런 어떤 묘사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할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묘사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효은이 자체도 굉장히 고립무원이고 강실이도 고립무원의 인물로 만들고 그리고 강실이 엄마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친척들이 있는데 거기가 매한이시라고 하는 그 남원 출신의 매한이시 그 집안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인물들도 교류 없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 권의 작품 속에 그러면은 뭐를 그렇게 많이 썼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 홈플에서는 음 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홈플을 연구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제 그 김열규라든가 옛날에 서강대 교수하셨던 김열규라든가 이런 분들은 청한 부인을 주인공으로 얘기를 해요. 음. 이야기를 하는데 대모의 뭐 여인상 해 가지고 굉장히 여인했는데 청한 부인은 초반부에만 나오고 죽어요. 음. 그 사의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는 거는 강실이에요. 음. 강실인데 어떻게 청한 부인을 그렇게 그 어 작품의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그 홈플에 내세우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는데 그 왜냐하면 거기에 그 홈플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거기에 사천왕 얘기도 나오고 액마기 연 얘기도 나와요. 음. 읽은 사람 기억날 거예요. 사천왕은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제일 첫 번째에 그 굉장히 악마같이 생긴 이렇게 그 이 나무나 뭐 이렇게 청동 같은 거를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발에 이렇게 사람을 꾹 누르고 있는 그런 상이 있죠. 그 상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게 이제 팔에 누르고 있는 게 지금 바로 강실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액마기 연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제 그러니까 연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연이 이제 뜨는 힘이 그 바람에 뜨는 힘이 여러분들이 연 만들 때 동그랗게 해 가지고는 그거를 빚어내 가지고 이렇게 그 화살로 이렇게 메꿔 가지고는 올리잖아요. 그 비워 놓은 공간의 그 힘을 가지고 연이 뜬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그 연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최명희는 어 그러니까 그 청암 부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지만은 한일 합방이 될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제에게 "망했다, 망했다."고 하지만 한 개인이 정신을 차리면 그건 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신을 차리면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개에게 물린 것처럼 개에게 물린 셈 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만 하면 어느 날 빛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할 때 결국 우리가 그 최명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인내하면은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어느 날 해방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인내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그 최명희 선생님 얘기하고 하는 거고, 박경리 선생님은 절대로 그 감나무가 저절로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왜 박경리 선생님의 많은 부분이 만주에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그렸나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해방을 얘기할 때 해방을 규정할 때 역사에서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박경리 선생님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무장투쟁 운동이라고 해서 만주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고 해방하는 날까지도 싸운 무장투쟁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은 우리가 끝까지 투쟁을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고, 최명희는 인내하면 어느 날 빛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명희 선생님이 이제 살아있을 때 제가 만났어요. 만났을 때 최명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화병 같은 거나 나무 화병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참나무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빚어서 이제 만들 때 조각품 같은 거 만들 때 그거를 배에 내서 3년을 물속에 담근대요. 그리고 또 꺼내고 또 3년을 담그고 3년을 담그고 10년을 담궈서 그러고 난 뒤에 말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화병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최명희 선생님도 굉장히 사고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 얘기한 거는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동백꽃 얘기를 하면서 동백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동백꽃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동백꽃 밑에 핀 이끼꽃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구조는 본인의 그 DNA라든가 그런 데 있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인내, 참을성 이런 것에 이게 익숙한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불에 나타나는 양반의식, 체면체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런 어떤 의식이 작품 전체의 작가 의식이기도 해요. 작가 의식이고, 그래서 그 효은이도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첫날 밤에 도망가서 만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찍소리 안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강실이도 그렇게 근친상간 당하면서도 아무 찍소리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강실이의 또 이제 불행은 또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흡월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달을 마신다라고 해서 달을 달밤에 보름 달밤에 나가서 달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달을 이제 달인데 절을 하면서 흡월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흡월을 할 때 이제 이제 강실이는
빨리 강모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허브를 할 때 강실이가 너무 이제 그 강모에 상사병이 걸려 가지고 먹지도 않고 거의 아주 약한 상태에서 허브를 했기 때문에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거기에 또 인제 그 음 어떤 그 검은꿀이라고, 매안이시가 양반 동네라 그러면은 검은꿀이라고 하는 데는 상놈들이 사는 동네예요. 상놈들이 사는 동네에 춘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춘복이라는 인물은 상놈으로서 양반에 대해서 굉장히 음 이를 갈고 있는 인물이라 그럴까? 어 자기네 조상을 청한 부인의 충묘, 요새는 뭐 이번에 뭐 영화가 파묘라고 한국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는데, 투묘라고 해 가지고 그 무드 청한 부인이 굉장히 팔자도 좋고 굉장히 대모일 정도로 굉장히 멋진 거대한 여성이기 때문에 청한 부인의 뼈 속에 거기다가 자기 조상의 뼈를 넣으면 조상이 잘 된다고 해 가지고 투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또 인제 그 강실이를 강간을 하죠. 음. 강간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강실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제 그 강실이가 이제 음 그럴 때도 사실은 인제 그 양반 의식이라는 것은 체면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인내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어 아무인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나중에 인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 거기에 대해서 엄마인데도 우리가 보통 인제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엄마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인제 그거는 인제 소문이 퍼져 가지고 효원이가 강모의 인제 부인 효은이가 알게 돼 가지고는 나중에 인제 피정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어 이제 몸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피정을 보내서 몸을 쪼끔 이제 보완을 시키죠. 그 피정을 보내는 중에 강모 저기 춘복이라는 이제 총각을 가부가 굉장히 짝사랑하면서 좋아했던 옹군애라는 여자가 있어요. 옹군애가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소문으로만 이제 떠도는 얘기예요. 춘복이의 애를 강실이가 임신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옹군애가 중간에 피정가는 강실이를 음 낚아채요. 낚아채면서 같이 인제 그 다른 여자, 자기 이혼 여자하고 같이 인제 강실이를 숨기는 데서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강모는 어 만주로 가서, 그러니까 후지에스는 일본 제국주의자하고 싸우는 얘기가, 무장투쟁 운동하는 독립운동파들의 여러 갈래를 이렇게 그 대면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만주에서의 교육 사업이 왜 중요하고 조선의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비축돼야 하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는 공노인, 여러분들 공노인 알죠? 공선이의 어 그 이모, 고모, 삼촌 되는 사람인데 공노인이 부동산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돈이 어떻게 비축돼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제품을 왜 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인제 그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강조를 해요. 우리나라에 자금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교육 사업은 송장한이라는 사람이 인제 공로인, 그다음에 어 인제 서희의 일가, 서희와 길상이의 일가, 그 이웃에 전부 다 송장한과
공노인과 이렇게 전부 이웃에서 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 지금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건국 전쟁이 지금 바로 이거예요. 한국에 자금이 왜 필요하고 교육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한 게 바로 건국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의 그 소장농에게 전부 땅을 다 나눠줘 가지고 그게 기본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집집마다 독립을 해서 그 자금 여러분들 한국에 있었을 때 들었을 거예요. 소를 팔고 그 그래서 학생들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대학으로 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육 사업에 굉장히 몰두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박경리 선생님도 그 교육 사업 송장한 일가를 통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사업하는 것과 공로인을 통해서 그 땅을 사고 팔면서 우리나라의 자금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래의 그 무장투쟁 운동을 동학운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비해서 강모는 거기에 가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 이민사 그 당시에 민족 이민사 물론 이민사도 필요하죠. 이민사가 필요한데 이민사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민을 하게 되는 그 이제 굉장히 비참한 어떤 모습들 그거를 그리고 있지. 그거는 민족 이민사는 일본 제국주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헌불에 나타나는 강모와 효은의 결혼, 청한 부인의 죽음, 강모의 만주로 도망, 그 다음에 또 뭐 사천왕 얘기, 그 다음에 또 백제 얘기도 많이 해요. 백제 얘기, 그 다음에 액막의 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시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느 시대에도 가능한 이야기를 작품 속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라는 거죠. 하나의 어떤 그 사천왕 얘기도 강실이의 그 비참함을 통해서 인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막의 연에서도 그러니까 그 연의 빈 공간을 통해서 인내하고 있으면 빛을 볼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백제 얘기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삼촌 궁녀가 의자왕을 따라서 죽었는데 의자왕이 그렇게 현명하고 훌륭한 왕이 아니었으면은 궁녀들이 3,000명이 어떻게 따라 죽겠느냐. 결국은 그거는 역사의 조작이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백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똑같은 어떤 반복적인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묘사력이 뛰어나다든가 그리고 어떤 상태성에 머물고 하나의 상태성이잖아. 인내 어떤 끝없이 인내하면은 참을 수 어떤 고결성 이런 거는 하나의 어떤 상태를 두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사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라고 이제 들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더니 학자들이 이제 반복해서 그걸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이 가져야 소설이라는 것이 뭔가
소설하는 사람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코나투스하고 이제 같이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은 어 박경리의 서희라는 인물은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만주에 가서 서희가 공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송장안이라든가 무장투쟁한다는 모든 것이 독립에 모여져 있고 해방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힘이 모아져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나중에 최참판들을 도로 찾겠다고 재산을 도로 찾겠다고 시작한 재산 모으기가 나중에 최참판을 다 찾죠. 찾고 나니까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거는 지금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자기네 최참판 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어떤 데서 온 허무감이 있죠. 그러니까 만주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서희 입에서 "내가 이제부터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안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서사에서 전략을 써요. 서사에서 보면은 만주에 가서 굉장히 친일도 많이 하거든요. 서희가 일본 뭐 대사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울려서 절에 가서 불공도 하고 뭐 일본 사람들하고 사교도 많이 하고 이거 굉장히 전략이에요. 왜 전략이냐 그러면은 자기의 목적은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데 나중에 고향으로 못 들어갈까 싶어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는 날도 만주에서 진주로 귀환할 때 그날조차도 길상이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길상이가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러면 이사하는데 그것도 또 멀리 가는데 도와주지 않고 독립운동하는 거기에서 이미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 말에서.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사를 마치까지 계속 인제 읽으면서 생각한 거는 '그것도 트릭이다. 박경리 선생님이 독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거다.' 왜 속이냐? 그러면은 거기에 독립운동한 사실을 서희가 알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길상이가 갔다는 걸 서희가 알면 그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독자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그런 아주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길상이가 옥에 갇혀서 다시 올 때 서희가 길상이와 자기는 절대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했어. 절대적이라는 말도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어떤 의무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독립을 위한 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상이와 자기는 절대적인 관계다. 물론 절대적인 관계라는 속에는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절대적인 관계. 또 한 가지는 길상이가 고아로서 그리고 머슴으로서 서희와 대동한 관계가 되려면
지도자로서 거듭나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릭으로서 박경리 선생님이 그 길상이를 독립운동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작품의 구도 속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박경리 선생님 작품 속에 나타나는 한이라고 하는 거, 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 있잖아요. 이렇게 한이 많이 나타나나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의 사고 구조가 굉장히 가부장적 의식에 갇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그때 이제 스피노자를 읽으면서 다시 읽으니까 박경리 선생님은 스피노자의 그 한이라는 거를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하고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제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서 막혀 있을 때 한이라고 하죠. 양반이 상놈을 무자비하게 죽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패드기를 친다든가 폭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자가 남자라는 것 하나로 여자를 폭력을 저지르는가 그거는 제도로서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그걸 적합한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적합한 인식은 뭐냐 그러면 합리적인 사고 구조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적합한 인식이라고. 적합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을 우리가 한이라고 해요. 근데 박경리 선생님은 한을 제가 이제 이 챕터 말고 다른 챕터에서 인물의 존재론에 대해서 썼는데 그 스피노자는 그 또 한 책에 그 들레즈가 쓴 스피노자의 표현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왜 스피노자의 표현이라는 걸 쓰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참 우리 문학가에게도 중요한 문제인데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실체가 인간의 속성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체에 그러니까 변형이 돼서 만일에 제가 이덕화라고 하면 이덕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제 속에 가지고 있어서 저의 모든 표현을 하고 저라는 개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이 표현할 때 장미라는 것을 붉은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 장미잎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의 표현력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도 다 다르고 나무들도 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잎이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듯이 그런 것이 신의 표현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변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지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왜 이 시대의 스피노자인가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조금 한 5분 정도 쉬다가 할게요. 다시 조금 마무리를 5분 정도 쉬다가 목이 조금 쉬어서 물 좀 가져오고요. 들리셨나요? 저희 5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다시 모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원장님
백그라운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안 들려? 괜찮아요. 안 들려요. 김영기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송윤정님 백그라운드가 글자가 창 밖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워싱턴 문인회라는 글자가 거꾸로 나와. 그러네요. 그 이상하네. 제가 보는 화면은 제대로 보이는데. 그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글로비아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예요. 네. 저한테도 보이는 것도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네, 됐어요. 됐어요. 이 원리를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올렸더니 이렇게 올리면 저한테는 이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플립해 갖고 올렸거든요. 거울에 비춰진 이제 글자 됐어요. 같았어요, 아까는. 내가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원리가 이상하네. 그럼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사진을 어떻게? 저희 워싱턴 문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 첫 초기 화면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까요? 그 구글 미팅 맨 밑에 보시면 그 손바닥하고 전화 끊는 거 사이에 땡땡땡 그 more 옵션을 눌러보시면 여러 옵션 중에 중간쯤에 apply visual effect 네. 그 비주얼 이펙트를 눌러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해서 넣을 수 있어요. 보시면 블러 앤 퍼스널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세 번째 옵션이 저한테는 add your own personal background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저희 웹사이트 그 사진을 클릭했고 뭐 아니면 다른 자기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사진을 애드해 가지고 그걸로 쓰시면 돼요. 네. 저도 잠깐 브레이크 다 갖고 저희 둘째가 지금 스프링 브레이크 해 갖고 집에 오늘 밤에 지금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문 닫고 이러고 있어 갖고 잠깐 나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저도 들어올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름 바꾸는 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어때요? 아주 굉장히 아주 흥미롭습니다. 재미있어요. 아, 네. 재밌어요. 정말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옛날에 토지가 그 현대문학인가 매달 나올 때 다음 달 그 연재가 정말 기다려졌어요. 아, 그랬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그 네. 철학자 스피노자하고 연관시키다는 게 저는 아주 경이로운데요. 글쎄요. 정말 이분이 스피노자하고 이렇게 연관하면서 읽어보니까 정말 토지가 대작이면서 정말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저는 감탄하면서 네, 매달 맞아요. 기다렸어요. 그때. 네. 아유, 이번에 변화무쌍한 줄거리며 네, 정말 맞아요. 예, 정말 박경미 씨가 대작을 썼어요. 정말 대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 4군데 책방,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4번째 나왔는데 이번에 또 다산북스에서 또 5번째 또 찍으네요. 20권을. 20권. 예, 20권을 또 다시 찍어내니까 이게 지금 뭐 그 정도로 인기가 있으니까 20권인데도. 예. 저는 한 12권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제가 미국 오면서 그게 아마 서울 출판사나 그런 데서는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좀 짧게 나왔어요. 좀 짧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20권으로 돼가지고는 그 언제부터 또
수목원으로 나와요. 서울 출판사부터 수목원으로 나와. 서울 출판사 그다음에 마로니에 그다음에 이번에 다산북스 이렇게. 그런데 박경래 씨가 쓴 것을 어떻게 길기도 하고 짧게도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좀 두껍게 나오면 조금 이제 두껍게 나오면 예, 권수는 예. 작아지고 그렇겠지요. 그래요. 저는 예. 12권을 미국에 네. 오면서 갖고 왔어요. 집에 있는 아유, 것을. 그렇군요. 그 무거운 것을 비행기에 어디 출판사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나남 건가? 나남 뭐, 게 있고 나남 게 또 있을 거예요. 2층째 그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지금도. 네. 정말 정말 엔조이 아주 즐겼어요. 그걸 매달 읽으면서. 예. 그때 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 매달 네. 연재소설로 나오고 있었어요. 음.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그런 스피노자하고 연관시킬 생각을 하셨나요? 난 그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제 이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스피노자를 읽고 있는데 스피노자 개념 능동적 공동체라는 거를 박경리 선생님 책에서 찾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해가지고는 그때 딱 머릿속으로 이게 뭐야?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제가 꿈까지 꿨어요. 박경리 선생님 집에서 용이 2마리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뭔가 그랬는데 결국은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제가 스피노자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박경리 선생님의 그 키워드 주제하고 토지의 주제하고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표현 문제를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회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도 시작할까요? 들으셨어요? 이제 들으셨어요? 여기 있어요. 예. 좋았어요. 네, 시작을 할까요? 예, 그래서 예. 박경리 선생님이 한을 코나투스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 그러면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은 아까 이렇게 적합한 의식, 즉 합리주의적인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제도의 벽에 갇혀서 자기 신분이나 어떤 남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인데 박경리 선생님이 그거를 길상이하고 서희하고 결혼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서희가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길상이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중매처럼 써달라고 그랬는데 김훈장도 화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진도 굉장히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사이에 이야기해달라는 사람들이 다 길상이하고 당치도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바람에 결국은 서희가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서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길상이도 이제 오랫동안 서희를 사모했지만 서희라는 인물이 워낙이 그대한 인물로 자기가 신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분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감히 올려볼 수가 없었죠. 올려볼 수가 없었는데 그거는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묶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체념을 하고 오기 엄마라고 하는 이제 불쌍한 이제 갈 데 없어 그때 불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간도 대화제 때
불이 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여자를 구원해주면서 자기가 도와주는 이제 모습이 나와요. 모습이 나오면서 그 조금 이제 떨어진 회령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서 이제 도와주고 이제 가끔 같이 가서 자고 그러는데 그거를 소문으로 서희가 듣고 오기 집으로 서희가 찾아가요. 오기네 집, 오기네로 서희가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그 길상이의 목도리가 이제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막 통곡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통곡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이제 길상이가 길상이가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이제 그 서희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차가 뒤집혀요. 마차가 뒤집히면서 서희가 다치게 되죠. 다치게 되면서 병원에 이렇게 간호를 하고 있는 중에 다쳤으니까 굉장히 연약한 서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자기에게 강하고 대단한 인물로 자기 앞에 항상 버티고 서 있는 인물이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서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가는 여자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길상이가 자기 속에 있는 이 신분에 이 끈들이 핏줄이 퍼져나가면서 자기 해방감을 느껴요. 그 순간. 그러면서 길상이가 자기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심리적인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서희와 결혼하는 거를 이제 마음 먹죠. 그러니까 한이 풀리는 과정이 인물 한 명 한 명에게 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기쁨에 충만된 기쁨으로 지금 이제 코나투스 얘기했잖아요. 인물 하나하나가 다 충만된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조중구의 아들 곱세가 있잖아요. 곱세 그 사람도 엄마 아버지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고 자기의 신체적인 굴구로부터 많은 고독 속에서 살다가 자기가 예술이라고 하는 그 통영의 자개 작업을 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막 누리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물마다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이 이 한을 풀고 맺는 거를 코나투스 개념을 이용해서 쓰고 있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은 그 인물 한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 연대를 맺어줘요. 용이 아들 홍이가 있어요. 용이 아들 홍이가 이민혜라고 알죠. 이민혜가 굉장히 칠성이 아내잖아요. 칠성이가 저기 서희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잖아요. 살해했는데 그러니까 이민혜는 살인 부인이고 홍이는 그 엄마가 살인자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서기 아버지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조중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조중구가 일경을 시켜서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의 부모를 둔 자식끼리 연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끼리 또 연대를 이렇게 시켜가지고는 전부 연대를 맺어가 제일 마지막엔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전부 독립운동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 서희가 내려와서 만주에서 진주로 귀환을 해서 이제 서희는 자식 기르는데 이제 신경을 쓰느라고 거의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죠. 나타나지는 않고 장영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는 독립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을 돌봐요. 서기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을 하다가 3.1운동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서기 부인이 공선이 알죠? 서희의 몸 시종을 들다가 그 간도로 갈 때 헤어졌죠.
반 들어갈 때 헤어졌는데 서희가 기생으로 있으면서 그 서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워낙에 그 공선이가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서기가 좀 사모는 했죠. 그렇지만 남녀 관계보다는 누나로서 뭐 이렇게 예쁜 여자로서 좋아했는데 서기 부인이 질투를 해가지고는 몽선이를 질투해서 서기를 일경에 자기 남편을 잃어요. 그래서 서기도 도망을 가요. 그래서 만주로 가고 홍이도 만주로 가고 전부 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서기의 그 서기 마누라는 나중에 일본 경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 경찰이 서기 딸을 강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걔가 성병에 걸려요. 성병에 걸리는데 그 서기 딸까지도 그 정령환을 막 시켜가지고는 절에 가서 그 성병을 치유한다든가 뭐 이동진 독립운동한 데는 매년 쌀이랑 뭐 기력이랑 이런 걸 전부 다 갖다 주면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령화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돕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독립을 향하게 인물들이 향해져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가 어떻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한 사람의 기쁨이 두 사람과 합치면 더 큰 기쁨이 되고 그게 합쳐가지고 큰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를 이뤄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연대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만주라고 하는 것이 희망의 공간, 우리 독립운동의 공간으로 이렇게 다시 새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아까 그 혼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죠. 그런 식으로 인물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고 능동적 공동체의 인물하고 연대를 맺는데도 서로 맞지 않으면, 사실 길상이하고 그 서희 엄마 별당 아씨하고 도망간 김한이라는 인물 있죠. 김한이 동학당의 그 우두머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별당 아씨가 죽자 독립운동의 아주 지도자가 돼가지고는 하거든요. 길상이하고 김한이하고 연대를 맺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연대를 맺어가지고 독립운동에 전부 다 투신하게 하는 그런 아주 용이 주도하게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스피노자가 이제 능동적 공동체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결정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모여서 선한 뜻이 하나의 공동체의 뜻이 되는 것, 그게 능동적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그것이 모아가지고 큰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바람직한 어떤 단체가 될 때 그것을 능동적 공동체가 되면서 그게 크게는 국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바람직한 것이 국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스피노자 스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실이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했나. 강실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강실이가 이제 피장을 가면서 쫓기는 가운데서 옹군애하고 옹군애 친구 공변애가 이제 간야에서 이렇게 강실이를 빼돌리는 모습을 잠깐 제가 책에서 인용을 하면요. 이에 놀란 공변애는 아까 옹군애라고 춘복이를 좋아하는
여자의 그 친구죠. 이에 놀란 공변에는 강실이를 진보다리 빼앗듯 잡아챘다. 마치 사람 하나를 찢으려고 둘이서 덤벼드는 아기들 같았다. 그 바람에 옷구름이 풀어져 버린 강실이가 망연자실, 몸을 뜯기며 당황한 눈빛으로 허공을 움켜잡는다. 나를 놓아주시오. 강실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이게 굉장히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자기 운명이 굉장히 위급한 시기에 있었는데도 그냥 의식 없이 그것도 나를 놓아주시려고 속으로 나를 놓아주시오. 이런 식으로 강실이 아주 소극적인 모습. 그리고 만일에 이제 강실이가 강모에게 강간을 당했으면은 강모에게 너 왜 나를 강간했냐 물어보기라도 하고 서로 대화도 없는데 전혀 없고 강실이가 강모가 강실이를 좋아했으면은 어떻게 도망가면서 너 내가 이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든지 아무 말 없이 혼자 떠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물이 전부 다 고립된 한 사람으로서 작품 속에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인물을 그렸다 그러면은 박경리 스님 교지에서는 전부 다 연계돼서 그것이 독립운동으로 향하는 인물들로 마감을 하고 있는 전혀 진짜 정반대,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아주 좋은 그 헌불하고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죠.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말씀하시느라고 목소리가 잠길 정도로 이 두 장편의 작품을 뭐 1시간, 1시간 반이 2시간 내에 그것도 스피노자의 철학의 개념을 엮어서 말씀하시기가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특히 고맙습니다. 네, 스피노자의 그 능동적 공동체가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너무나 필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아요.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예,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저희가 지금 9시까지 이걸 잡아놔서 한 15분, 한 20분 정도 있습니다. 그 소설가님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하고 스피노자하고 같은 백그라운드가 좀 비슷한가요? 어떤 저는 기독교입니다. 네. 기독교고 스피노자도 결국은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했지만은 스피노자도 신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대교에서 하는 어떤 인간을 구속해서 노예화하는 그런 신하고는 다른 신을 상정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에이시스라고 저기를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한때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처를 얘기할 때도 부처가 우리 각자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또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각자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네. 보면은 그것이 딱히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결국은 예.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스피노자 선생님의 그 능동적 공동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박경리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종교적인 박경리 선생님은 특별한 종교는 아니고 이제 그 박경리 선생님도 범신론자예요. 네네.
그런 점에서 또 스피노자하고도 조금 많이 닮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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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궁금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저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까 토지를 네. 팔고 있네요. 예, 지금도 토지 팔고 있죠. 예, 예, 460불이라고 페이퍼백을. 그러니까 이게 한 20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아마 지금 팔고 있는 거는 20권짜리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떠날 때 그 토지가 거의 끝났던 것 같은데, 20권이다. 제가 12권이라고. 네, 어디까지 아세요? 내용을? 제가 만주로 가는 거는 크게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만주 이야기가 아.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만주 얘기가 많은 거는 조금 후반부가 잘렸네요. 나중에 우리 제일 마지막이 해방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 네. 것은 그 끝까지 안 본 모양이군요. 예, 그러네. 중간인 모양이에요. 예. 이게 저 한글로 된 토지가 아마존에서 살 수 있네요. 예. 저희 그러면 이 박경리 작가님이나 최명희 작가님이나 그 미국이나 이런 다른 그 영어권에서든 보면 어떤 문학도 리니지가 있잖아요. 어떤 작가랑 이제 작품 세계가 비슷한 이런 그렇게 한국에서 이 박경리 작가님의 이런 그 뭐죠? 지금 21세기까지 지금의 인지 세대에 어떤 닮은 작가랄까 아니면 뭐 정신세계가 비슷하다 그럴까? 뭐 그런 어떤 현대 지금 작가들도 있나요? 누구 지금 한국 작가 아니면 네, 세계 작가? 한국 작가. 한국 작가. 음. 한국 작가 중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강이 많이 뜨고 있는데 한강도 결국은 그 4.3 사건을 소설화하면서 한강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좌파와 뭐 우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 4.3 사건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파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남로당인 박헌영 쪽에서 그 투쟁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선거가 아니고 그 단독 정부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라고 이제 그 하는 것 때문에 이미 민간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래서 경찰에서 결국은 이제 하다 보니까 부딪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부딪혔는데 나중에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이 와서 포괄적으로 민간을 학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저런 거를 떠나서 일단 이제 그 민간 학살을 많이 당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애도를 하자라는 게 지금 이제 한강 선생님도 그것도 이제 애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아픈 정신 이런 거를 되살리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그 박경리 선생님하고는 다르지만 잊지 말자 뭐 그런 거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또 뭐 한강하고도 비교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뭐 또 뭐 저기 여러 가지 황석영 선생님도 또 뭐 작품 쓸 때
뭐 민족이라는 걸 많이 염두에 두고 쓰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박경리 선생님은 이제 그 굉장히 민족적인 입장에서 쓰지만 약간 그 황석영 선생님이나 한강 선생님은 그래 박경리 선생님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토지하고 혼부를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로 이렇게 대조를 하시니까 아주 극명한 네. 대조가 돼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요. 그러나 토지는 토지대로, 혼불은 네. 혼불대로 대단히 우리 한국에서 아주 역사에 남을 그런 작품인데 누구냐 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통해서 보면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는 매우 적극적인 서희가 주인공이고 또 그 혼불에서는 서희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운명론자라고 그럴까 숙명론자라고 그럴까 매우 소극적인 그러니까 그 대조는 참 좋았는데 이것을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에서는 토지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작품성 그리고 또 혼불은 혼불대로 토지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작품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토지와 혼불을 두 개로 비교를 하지 마시고 교수님이 보시는 토지의 작품성 그리고 혼불의 작품성 그 장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좀 요약해 주시면 저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지금 이제 초반전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박경리 토지와 세명이 혼불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작품 자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왜냐면은 이게 그냥 혼불도 한 권으로 쓰여진 거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0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서사를 바탕으로 한 것을 대하소설이라 했는데 이거는 갈등이 없는 소설이기 때문에 대하소설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풍속이나 재래 이런 것을 굉장히 묘사력이 뛰어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가 그 순간의 상태성이라 그러는데 그 액막이 연이라든가 사천왕이라든가 백제 이 모든 것을 다 등치를 시켜요. 한 사건 5개를 다 등치를 시켜가지고 그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강실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거는 서사가 얽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의 상태성은 서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인 묘사력은 뛰어나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 혼불의 인물이 그러니까 토지가 600명 정도라면 혼불은 한 30명도 안 되거든요. 10권을 어떻게 30명도 안 되는 인물이 나오느냐 굉장히 그거를 또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또 뭐 소설에서도 묘사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묘사력이 뛰어난 점에서는 또 그 세명희 선생님을 따라갈 사람은 없으니까요.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꼭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덕화 교수님을 모시는 자리가 자주 오는 자리가 아닌 만큼 자유롭게 예,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아니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나눠주시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잠깐.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예지 회장님의 초대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 문학의 철학적인 그 개념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 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떨렸는지 모르는데요. 특히 이 스피노자와 이 코나토스 그 개념을 우리 그 박경리님의 그 민족적인 그 소설가 그분의 글에다가 이렇게 접목하고 또 홈플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나름대로 제 자신이 공부해야 할 그런 게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을 문학적으로 연결시키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우리 회장님도 감사드리고 워싱턴 회장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 점점 많이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단히 예, 제가 이제 그 덧붙이자면 그 스피노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느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스피노자가 1932년생인데 지금 다시 왜 스피노자가 이렇게 떠들썩한가? 그러면 스피노자 책이 거의 13세, 15세 막 이렇게 지켜요, 지금.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네.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 작가인데 제가 프랑스 학회를 한번 가봤더니 들레즈의 철학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학회가 한 30명 정도밖에 참석 안 하는데 거의 200명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철학가인데 들레즈가 최고의 철학자로 치는 사람이 지금 스피노자하고 루크레티우스라고 BC 6세기 사람이 있는데 그 6세기 루크레티우스하고 스피노자의 의식이 똑같아요. 그 정말 BC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저는 그 책 읽으면서도 감동을 했는데 스피노자도 그 당시에 그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서 살았거든요. 네덜란드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사를 보면 미술사에 굉장히 그 고호가 막 이렇게 그거 하고 그럴 때도 그렇게 화창한 문명이 피는 게 그 당시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문호가 활짝 열린 네덜란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이런 게 강했고 그리고 스피노자의 삶을 보면 굉장히 자기의 어떤 역량을 키울 만한 사람들만 사귀고 그 외에는 사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교와 파문을 일부러 당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관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거였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교수로 초대를 했는데도 안 했어요. 자기 연구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이 그 삶을 따라가려고 결국 원주에서 자기가 치과 생활을 20년 이상 한 거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한국적인 그 한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왔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이 참 그런 점에서 참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참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좋은 공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부 시간으로는 지금 이제 9시인데요. 이제 2시간 동안 가득 채워서 열강을 해주신 이덕화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금요일 전시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오셔서 같이 조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워싱턴 문인회에서 올해부터 이렇게 각 문학회별로 내 문학회가 그 강연을 초청해서 할 거예요. 다음 달에는 이제 시문학회 지금 윤석호 시문학회장님이 열심히 주선하셔가지고 이제 또 하게 될 텐데 저희가 공고 내보낼 때 다 또 초대 보낼 테니까요.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뜨고 이번에도 뭐 프랑스 상을 탔는데 그 한강 채식주의자도 여러분들이 읽었을 텐데 그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들레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여기 같이 오셔서 제가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거기는, 되겠습니다. 예, 예. 직접 뵐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송 위원장님